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2월 1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6% 상승하면서 양 증시 모두 오늘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3,900억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7,700억을 매수하면서 양매수 지금 1조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코스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지금 2670포인트로 2700선 근처까지 주가가 반등을 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78포인트로 진행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80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137억을 매수하였습니다. 자, 계속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이제 2500선을 겨우 넘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단숨에 이제 2700선 근처까지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방산 테마, 그 다음에 조선 테마, 그 다음에 원전 테마, 그 다음에 전력 관련 테마들과 이제 반도체까지 오늘 힘을 받으면서 골고루 이제 증시들이 좀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900까지 올라갔던 그런 코스피가 쭉 이제 떨어지면서 상당히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환율이 높아지면서 점점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코스피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강달러 지표가 이제 좀 꺾이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환경들이 진행이 되면서 다행히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3,900억을 매수했습니다. 자, 매수를 크게 하지 않고 계속 매도를 이어갔고요.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어서 좀 이제 코스피가 상승을 해도 좀 찝찝하게 좀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3,900억을 또 매수를 하면서 상당 부분 이제 매수를 많이 해주었고요. 이 매수세가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7,700억을 매수했고 금융투자가 6,600억 매수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코스피에서는 금융투자가 좀 많은 매수를 집중적으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의 매수세는 사실 뭐 저가 매수 이후에 차익 실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이기 때문에 조금 건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연계금 투자자가 그래도 코스피를 계속 방어 차원에서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일단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좀 들어와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번 계기로 해서 계속 들어와 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계속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21선과 갭을 좀 벌린 상태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투자 수급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빠졌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별개로 지금 코스닥은 계속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좀 힘이 덜 들어갔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 관련 테마들이 2차 전지에 집중되었던 움직임보다는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골고루 좀 올라가면서 코스닥도 이제는 한 테마에 집중되는 모습이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 우량주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양증시가 지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다우나스닥은 하락 이후에 마지막에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크게 뭐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니케이도 0.7% 하락, 상해종합도 0.8% 상승하면서 뭐 사실 최근에서는 크게 움직이는 지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0.8원 하락해서 1442원 정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뭐 계속 이제 아래로 찍어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환율이 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상당히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제는 이 환율이 강달러에 대한 추세가 좀 꺾이면서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코스피에 좀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코스피는 당연히 또 내리기 시작할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상호 관세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는 것은 4월 달에는 증시가 좀 시끄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말부터 3월 초반 중순까지가 그래도 증시가 올라가기에는 좀 좋은 환경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할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또 이제 리스크가 생긴다면 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배제되어서 좀 이제 말이 좀 많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관들이 이제 만나서 어느 정도 그런 협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둘만의 합의보다는 전체적인 합의로 지금 열어둔 상황이고, 합의를 이제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좀 이제 이전과는 상황이 이 반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협상 전에 아무래도 서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공격적인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그런 송유관이라든지 그런 이 플랜트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이제 천연가스가 오늘 크게 급등을 하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4달러까지 지금 치솟았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는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이 천연가스에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했을 때는 이 원자재에 대한 이 수요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작용할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 원자재 중에 이제 국제유가도 마찬가지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72달러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원자재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표들 반등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강달러 지표, 미국 달러 지수가 크게 지금 반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것만 해도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기에는 지금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고요. 뭐 크게 변동 없죠. 그다음에 미국 말고 이제 유럽 증시도 0.8%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받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만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우리나라 증시만 좀 많이 하락했고 유독 이제 리스크가 컸는데요. 최근에서는 이제 그 자금들이 좀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근데 이대로 뭐 계속 올라가서 3,000포인트를 단숨에 달성한다. 그런 상황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그래도 4월 전까지는 좋은 분위기 이어가다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언급과 그다음에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증시에 대한 움직임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채권금리도 살금살금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4.56%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떨어지던 이 채권금리가 다시금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점. 떨어지면 반등하고 떨어지면 반등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이제 지지 라인을 만들고 있고 채권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이번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크게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는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그 종목에 대한 접근보다도 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면서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계속 이제 환율이 높아지고 저렇게 국채금리가 막 5%를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한들 그 종목 자체가 코스피 내에 있고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자금들이 썰물처럼 쫙 빠졌을 때는 당연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처럼 주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50원 하락해서요. 1.5% 하락했고 29,8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 하면서도 좀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7%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방산과 원전 테마들이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받았던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았고요. 확실히 이제 테마별로 전체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세도 적절하게 이제 그런 테마와 엮여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근데 그 테마가 원전 테마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조금 이제 전력 주기기 입장에서 분명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방산 테마와 함께 좀 같이 최근에는 힘을 받았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테마들 말고 반도체 관련 테마들이 좀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제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는 뭐 조선 갔다가 뭐 이렇게 원전 아니면 이런 방산 갔다가 반도체 갔다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테마를 옮겨 타면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오늘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은 충분히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 뭐 더 내려도 충분히 그럴만 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최근에는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량은 확 줄었죠. 전날보다 많이 줄었고요. 29,700원으로 한 150원 정도 하락했는데 가격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전날 대비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요. 아무래도 뭐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고 매수세는 조금씩 들어오면서 중간중간에 붙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거래량이 뭐 크지 않았지만 평소보다는 여전히 많다. 그래서 이 거래량 불씨를 이대로 꺼트릴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살리면서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거래량을 늘려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연속적으로 상승폭을 보시면 거의 7,000원 가까이를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450원 정도의 하락은 우리가 뭐 크게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는 뭐 괜찮죠. 지금 고점 이미 돌파했고요. 이제는 뭐 조금 더 조정을 받아서 27,000원까지 내려와도 사실 뭐 누가 이 불평불만을 할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이 손실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21선 따라서 쭉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전처럼 막 쭉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차곡차곡 이제 또 쌍바닥 라인 다지면서 시간을 끌고 다시 한번 이평선이 수렴했을 때 또 올라갈 것인가.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이 또 한번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분간은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어제 애널리스트들이 보았을 때는 평균적으로는 35,000원까지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았던 것이고요. 그 목표 가격이 꼭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목표 가격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 버리면서 다른 증권사들이 목표 가격을 부랴부랴 올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움직임을 한번 볼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72만 주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64만 주 매도했습니다. 오늘 양매도 진행되었고요. 금융투자가 11만 주 매수, 연기금 투자자는 2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오늘 많은 매도를 했고요. 45만 주 정도. 그래서 잠깐 이제 차익 실현을 하였죠. 또 급등하는데 올라타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펀드 운용하는 분들은 좀 단기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하겠죠.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사실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남의 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단기적인 수익을 얻고 이렇게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기금 투자자는 이제 이틀 정도 빠졌는데요. 최근에 이제 매수세를 계속 이어왔는데 지금 이틀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금 투자자의 포지션이 매도로 다시 전환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신도 오늘 좀 매도를 했고요. 전반적으로는 다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뭐 다른 거 더 볼 거 없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어제도 29만 주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25만 주까지 줄었고요. 뭐 계속 뭐 비슷한 수준이죠. 오늘도 뭐 특별하게 많은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공매도가 지금 계속 줄어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3월 달에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다라고 하는데 그 거래가 뭐 재개된다고 해도 사실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크게 나쁘지만 않다면 굳이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무리하게 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꼭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공매도를 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락장이 만들어졌을 때 공매도를 활용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다음에 이제 이 가격이 하락했을 때 매수할 때 그 차익을 얻기 위해서 공매도를 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확실한 하락장이 왔을 때 확실한 하락 이유가 있을 때만 공매도를 활용하겠죠. 근데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락할 만한 이유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국내 시장도 좀 해결이 되었고, 만약에라도 이제 하락 명분을 찾는다면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이 다음 달에서 좀 밀려서 4월 달에 뭐 체결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밀린다라고 한다면 또 리스크를 부각시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하락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그 외에는 이제 다른 이유가 거의 뭐 없지 않나.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운용 자금이 부족해서 시설 투자가 어려워가지고 매출 증가에 대한 차질이 생겼거나. 근데 이전에 IR 자료를 보았듯이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 딱히 없어 보입니다. 올해 투자금도 다 확보를 한 상황인 것 같고요. 크게 무리 없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천천히 우리는 뭐 지금처럼 가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가는 지금 공매도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기 때문에 네, 공매도에 대한 재개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주목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은 대차장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체결이 99,000주, 상환이 30,000주 정도 되었고요. 뭐 장고는 뭐 1313만 주 정도로 비슷하게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큰 변화 없었고요. 거래원은 오늘 이제 JP모건에서 20만 주 정도 직접 매도를 했고, 나머지는 네, 신한증권 요 정도에서 또 나온 것 같고, 특별하게 오늘 주목할 만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최근 10일 동안은 네, JP모건에서 이제 매수를 주로 하고 있고요. 5일 동안도 이제 UBS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반대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지금 이제 다음 주까지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다음 주까지는 활발할 거고요. 올해 이제 2월 달에 이 MSCI 리밸런싱 분기 리밸런싱이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편출 종목만 11개 정도 나왔고 편입 종목이 이례적으로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코스피의 MSCI 비중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도 좀 있었는데요. 아무튼 간에 지금 편입 종목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집중할 만한 종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방산, 조선, 원전,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힘을 받는 것이 그 투자처를 찾아서 골고루 이제 돌아다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좀 떨어졌지만 다음 주까지 이제 그런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한 번 더 큰 상승이 다음 주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단기간에 얼마까지 주가를 올릴지 모르겠지만 리밸런싱에 대한 이 움직임이었다면 다음 주 이후 3월 달에 들어갔을 때는 주가에 대한 상승이 조금 멈추고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시기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코 원전에 대한 이 본계약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 본계약에 염두를 하고 이미 미리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와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소식이 나오더라도 주가 상승으로 우리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체코 본계약은 당연하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거고, 조금 밀린다고 하면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이제는 그 이외에 다른 이제 큰 소식들이 또 들려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추적 물량은 마이너스 74만 주, 오늘은 마이너스 72만 주 비슷하게 흘러갔죠. 당일 비슷하게 됐고요. 전날 뭐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여전히 25%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25% 수준에서 지금 계속 지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수 굉장히 많은데요. 그 많은 주식수 중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25%를 지분을 유지할 만큼 상당히 많은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 다 확인했고요. 종목 소식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드디어 이제 11차 전력 수급 개편 계획이 국회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일에 전력 정책 심의 거쳐서 확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제 확정은 뭐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 원전이 신규 건설이 3기에서 2기로 축소되었고 SMR이 도입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기에서 2기로 축소된 것은 사실 원래 짝수로 짓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4기 아니면 2기라고 보통 이제 이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세기라고 계획을 세운 것부터가 아무래도 이 야당에 대한 반발을 염두에 두고 협상용으로 추가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고요. SMR에 대한 도입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수원에서 이제 도입하는 170메가와트급의 그것을 4개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요. ISMR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뉴스케일 파워 같이 경수로형이 아니라 고온가스, 헬륨가스를 활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X에너지와 이 협력하고 있는 그 분야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또 강점이 이제 제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ISMR에 대한 비용이 이제 얼마가 될지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ISMR에 대한 원자로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보급이 이제 어떻게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한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또 수혜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기본이라는 것은 이제 2년마다 업데이트 되고요. 이번 정기본은 24년에서 2038년입니다. 올해가 25년이죠. 근데 26년에 또 아마 2년마다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 정기본을 업데이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방금방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또 원전 늘린다고 했다가 줄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겠지만 사실 25년, 26년으로 갈수록 이제는 전력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이제 와닿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하던 이제 야당도 원전에 대한 건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에너지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수원이 곧 원전 부지를 선정 작업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덕과 삼척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제 신규 원전, 대형 원전 2기에 대해서 어디에 건설할지, 그리고 SMR을 어디에 건설할지가 이제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어제 IR 자료에 보시면 국내 신규 원전 2기에 대한 건설 시기를 이 발주 시기를 2030년대 중반 정도로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2030년대가 아니죠. 2020년대 후반 정도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3법입니다. 계속 이제 말이 많던 이 에너지 3법도 결국에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뭐 거의 특별한 이유 없이는 이번 달 안에 본회의 열려서 처리가 될 전망이고요. 전력망과 고준위 방패장과 해상풍력법 3개가 모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해외 수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핵 처리에 대한 이 명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것도 이제 좀 해소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수명 연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저 법안에 대한 내용이 좀 합리적이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명 연장 시에 그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좀 이제 골머리가 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이제 향후 10년간 하나씩 멈추는 그런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도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폴란드 원전 소식인데요. 자, 계속 뭐 폴란드 원전이 이 무산이 되었니, 좌초가 되었니 그런 얘기를 하는 이 언론사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한수원을 오히려 이 등에 업고 두 번째 원전 건설 속도를 낸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도 좀 나왔는데요. 브로흐나 산업부 차관이 현지 매체에서 내년에 건설 부지를 발표하겠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 코닛이라는 것이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 그래서 잠재 투자자와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코닛시를 두 번째 원전의 유력 부지로 꼽았다라고 하고요. 코닛시를 비롯해서 4개 후보지를 살피고 내년에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얘기했듯이 폴란드 전력공사가 국영전력공사가 퐁트누프 원전을 이 부지를 제파크로부터 매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퐁트누프라는 프로젝트가 원래는 민간 프로젝트였는데 정부로 바뀌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정부로 바뀌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나오고 이번에 폴란드 정부에서
코닌시, 퐁트누프 원전이 있는 코닌시죠. 거기가 지금 유력 부지로 꼽히고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정부 차원의 이 부지를 민간과 별도로 또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 원전을 정부로 이제 매입을 해서 이렇게 정부가 코닌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되시는지 좀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라는 것이 이 퐁트누프 원전을 무산시킨다라는 게 아니라 퐁트누프 원전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다르고 다른데 그거를 이제 굳이 좌초라고 이제 기사를 띄워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좀 한심하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폴란드에서는 원전 산업을 계속 밀고 있고요. 1차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22조 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웨스팅하우스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폴란드 프로젝트 1호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관심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1차분도 웨스팅하우스가 할 거냐 한국이 할 거냐 이렇게 상당히 이제 눈치가 있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한국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가격도 싸고 웨스팅하우스 훨씬 비싸죠. 근데 옆에 보니까 체코는 웨스팅하우스 안 하고 프랑스 안 하고 한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격이 훨씬 다운이 되었는데 옆에 있던 폴란드가 보기에는 우리도 한국을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먼저 한국을 선택하려고 했었는데 이 웨스팅하우스를 선택한 이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외교에 대한 영향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 옆에 우크라이나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만약에 밀리면 폴란드는 누가 지켜줄 건가? 그때만 해도 이제 방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부랴부랴 지금 방산까지 매입을 하면서 한국과 엄청나게 이제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한국 원전이 저렴하고 당연히 좋고 이제 우리나라와 더 협력할 것도 많고 오히려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이 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누구를 주던 지금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 그래서 퐁트누프 원전이 선택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저는 분명히 이 한국의 프로젝트를 무산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만약이라도 이제 폴란드 원전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한수원이 진행할 거냐, 웨스팅하우스가 진행할 거냐가 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한수원이 유럽 시장에서 좀 한 발 뒤로 발을 빼는 모습이었는데요. 체코와 폴란드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LOI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까지는 우리가 하는데 나머지는 웨스팅하우스에 좀 양보를 하겠다. 대신 뭐 이 사우디, 중동, UAE라든지 이제 중앙아시아 쪽, 이 인도 쪽이라든지 이런 아시아 쪽은 우리가 같이 하겠다. 우리가 주도를 하겠다.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되는지도 계속 볼 거고요. 폴란드 부지 선정이 내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26년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느리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폴란드 원전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체코의 SMR 부품 제공이 갈등이 되고 있다. 두산이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고 하니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두산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체코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 파트너로 선정된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부품 제공처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롤스로이스는 SMR 프로젝트에 체코산 부품 사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두산 에너빌리티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정부에서는 현지화를 위해서 체코의 그런 스코다가 해당 이 원자로 압력 용기를 공급하기를 바라는데 롤스로이스 쪽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스코다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뭐 저는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롤스로이스가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도면이라든지 설계 데이터를 넘기는 거에 대해서 민감해 하지 않을까. 이왕이면 오랫동안 직접 생산하고 이 검증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직접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롤스로이스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SMR 공급사로서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X 에너지, 그 다음에 테라 파워가 지금 거론이 되었죠. 근데 이제 네 번째 파트너로 롤스로이스가 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제 SMR 파트너사가 늘기 시작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다들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 SMR 이 기업들이 두산에다가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공장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각각의 그런 생산 모델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 모델에 맞는 그 공장 라인을 새로 꾸려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에 맞는 공장만 만들더라도 상당히 지금 부지가 많아야 되고 공장 개수도 많아야 되고 라인 개수도 많아야 되고 정말 이제 자동차 공장처럼 뭐 산타페를 생산하면서 산타페 라인을 만들고 뭐 이 뭐죠? 모닝을 생산한 모닝 라인을 만들고 이렇게 하듯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롤스로이스 외에도 뭐 이제 홀텍이라든지 뭐 오클로라든지 뭐 이제는 우리나라 SMR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SMR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SMR 기업들이 계속 러브콜을 보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페이지에서 이제 세계 원전에 대한 추가 소식을 좀 전달 드리려고 했는데, 일일 전송량 초과로 지금 차단이 되었네요.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 소식은 내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 네, 뭐 크게 지금 우리가 지금 안 본다고 뭐 달라질 건 없고요. 내일 같이 보도록 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조정은 들어왔습니다만 뭐 추가적인 조정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하락할 수도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거래량이 다시 붙으면서 올라가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리밸런싱 관련된 움직임이 들어왔다면 다음 주까지 28일까지는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걸 제외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체 사업만 보더라도 성장성은 지금 확실히 장착이 되었다. SMR과 가스터빈 두 개만 보더라도요. 그리고 국내 시장도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측면에서는 모든 측면이 지금 좋은 방향으로 되었다. 25년 투자금 확보했고 26년을 이제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시에 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될 건가. 이제 4월 달부터 들어오는 트럼프의 본격적인 상호 관세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을 이제 건들기 시작하겠죠. 그때부터.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이제 이 힘겨루기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미국의 많은 부채들이 이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저 높은 금리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이 주가를 눌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3월 달까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성에 집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